아버지, 이제는 요양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아들이 꺼냈을 때 한 달 전 제 가슴은 주먹으로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그때의 저에게 인생의 끝에 도착했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한 달에 50만 원을 조금 넘는 돈으로도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양원도 없고 상주 간병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올해로 75이 되었고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대기업에서 40년을 일했고 전무이사 자리까지 올랐을 땐 이제 인생이 다 정리되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집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고 병원에 가는 일 하나하나가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하는 걸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저와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지 않나요? 일흔을 넘기면 주변에서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자식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 간병인을 써야 한다. 요양시설을 알아봐야 한다는 말들이죠. 하지만 아무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선택지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어쩌면 당신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야기를 더하기 전에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나이 듦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으니 공감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의 생각을 이전과는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왜 그 흔한 세 가지 선택을 모두 직접 겪고도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몇 달 동안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밥도 해먹고 운전도 하고 일상적인 일들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는 늘 욱신거렸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뚜껑을 여는 일도 힘들어졌고 장을 보고 돌아오면 숨이 가빠 한참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욕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날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혹시 더 큰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너희 집에서 함께 지내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죠. 아들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당연히 오셔야죠. 며느리는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손주들은 문 앞에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첫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거실에 웃음이 넘쳤고 저는 마음속으로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둘 다 늦게까지 일했고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 운동으로 바빴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저는 하루 대부분을 집에 혼자 남겨진 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를 게 없었지만 이번에는 남의 집이라는 점이 달랐습니다. 사소한 말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혈압 때문에 소금은 조금만 쓰세요. 아버지, 텔레비전 소리를 좀 줄여주실래요? 아이들이 공부해야 해서요. 그들이 일부러 상처를 주려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제게는 당신은 손님이고 여기에 오래 머물 자리는 아니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옳은 일인 건 알지만 솔직히 너무 힘들다. 잠깐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같이 나가면 아버지가 점점 말수가 줄어든다. 소외감을 느끼는 게 보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그대로 짓눌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산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 때 외로움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시청자가 남긴 댓글이 떠올랐습니다. 자식과 사는 게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공간은 필요하다. 가능한 한 오래 독립적으로 사는 게 낫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 저는 민수에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게는 제 공간이 필요했고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오자 마음 한켠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연한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는 걸 매일같이 체감했습니다. 냄비를 들다 손목이 시큰거렸고 물건을 자주 떨어뜨렸으며 청소 한 번만 해도 숨이 찼습니다. 무엇보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내가 늙었구나 라는 사실이 명확히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전구를 갈다 손이 떨려 전구를 놓쳐버렸고 벽을 급히 붙잡으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다치는 게 노인병원의 시작이겠지. 그래서 결국 간병인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전일제는 부담스러워 거부감이 들었고 주 5일 하루 3시간 정도 도와줄 수 있는 파트타임을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로 온 간병인은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고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표정이 따뜻하고 경력이 많아 보였지만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남이 내 부엌을 열고 닫는 모습이 어색했고 내 생활에 타인이 들어오는 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점차 적응됐습니다. 청소는 빠르고 꼼꼼했고 간단한 식사도 해주었으며 필요한 장도 대신 봐주었습니다. 때때로는 대화도 나누었고 잠깐은 이대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현실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고작 파트타임인데 한 달 비용이 400만 원 가까이 나왔고 제 국민연금은 2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모아둔 적금이 있었지만 매달 그 돈이 빠르게 줄어가는 걸 보는 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생활 방식에서도 미묘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 후 바로 부엌을 정리하는 걸 선호하지만 마리아는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곤 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들이 하나둘씩 쌓이자 왜 내가 내 집에서 남에게 맞춰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리아에게 급한 가족 일이 생겨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또다시 새로운 간병인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 다른 습관, 다른 성격. 세 번째 간병인은 한 달도 못 가 떠났고 네 번째는 겨우 2주 만에 그만뒀습니다. 누군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내 생활을 다시 설명해야 했고 다시 적응해야 했습니다.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읽은 한 댓글이 떠올랐습니다. 건강이 전부입니다. 건강하면 혼자 살아도 남과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몸이 무너질 때 자유도 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아직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벌써부터 매달 400만 원을 들여 이런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야 할까? 결국 저는 간병인을 해지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선택지가 다 바닥난 것 같았습니다.
더는 뭘 해볼 수 있을지 막막했죠. 그러던 중 아들 준수가 집 근처에 괜찮은 시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에 약 300만 원 정도면 깨끗한 방과 의료 인력 식사가 모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한 달만 지내보세요. 결정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저도 더는 혼자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지쳤기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입소하던 날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딱히 치료받을 것도 없었기에 더 어색했죠. 제 방은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 같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함께 지내는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화투도 치고 예전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식사도 무난했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갑갑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 7시 반 아침 식사 전고, 점심 오후 5시 반 저녁 밤 9시에 소등. 저는 원래 밤에 책 읽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정 넘어서도 불을 켜두고 읽곤 했지요. 그런데 이곳은 밤 9시가 되면 복도불이 꺼지고 방문 아래로 빛이 새어나가면 간호사가 와서 조용히 말합니다. 김준호 어르신, 이제 주무실 시간이에요. 아니, 내가 75해 동안 내 삶의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려온 사람인데 이제 와서 누가 나더러 자라고 명령하는 건가? 어느 날 밤 날씨가 참 좋아 바깥 공기를 쐬고 싶어 밖으로 나가려는데 직원이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외출 시간은 저녁 7, 7시까지입니다. 안전 수칙상 안 됩니다. 그 안전 수칙이라는 말이 제게는 마치 감옥의 규칙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답답했던 건 저는 크게 아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걸을 수도 있었고 생각도 뚜렷했고 제 스스로를 어느 정도 돌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의 생활은 마치 모든 자유를 잃은 사람처럼 정해진 틀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방을 함께 쓰던 분은 밤마다 코를 고셨고 저는 몇 번이나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3주가 지났을 때 저는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나가야겠다. 아버지 한 달은 지내시기로 하셨잖아요.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차라리 집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사는 게 여기서 편하게 감금된 것처럼 사는 것보다 낫다. 그날 퇴소하며 문을 나섰을 때 햇살이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은 더 맑게 불어왔고 저는 다시 자유로워졌다는 감각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깊은 막막함이 자리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가족과 살아보기도 했고 간병인을 들여보기도 했고 시설에도 한 달 가까이 몸을 담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저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베란다에 앉아 동네 사람들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삶이 분주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이상하리만큼 그 모든 풍경이 제 삶과는 동떨어져 보였습니다. 마치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구경꾼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동네 공원을 걷다가 인근 초등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오후 3시쯤 되었을까요? 학교 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고 엄마 아빠들이 분주히 아이들을 데리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젊은 엄마였죠. 이름은 사라. 늘 급해 보이고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사람입니다. 그날도 전화기를 붙들고 공원 한쪽을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낫도 좋대 못해 부장님이 벌써
지난주에 한번 뭐라 했잖아.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끄는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고일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장기간 출장이나 외근이 잦았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녀가 6살짜리 딸아이를 혼자 돌보고 있다는 걸. 별 생각 없이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사라씨. 따님 데리러 오시기 어려우면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그런 말씀을 제가 어떻게 부탁드려요. 부탁하신 것 아닙니다. 제가 먼저 제안드리는 겁니다. 저는 매일 이 시간에 여기 공원 걷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이 이름은요, 지수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럼 내일 3시에 제가 와 있을게요.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수를 데리러 갔고 집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며 선생님 이야기, 친구 이야기들을 쉴 새 없이 들려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사라씨가 퇴근해 돌아왔고 제 문 앞에 반찬이 담긴 접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저녁 반찬 조금 더 했어요. 드셔보세요. 저는 정중히 사양하려 했습니다.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준호 어르신이 저 도와주시잖아요. 저도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하나의 작은 루틴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매일 지수를 데리러 갔고 사라는 매번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남편은 우리 집 욕실의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고쳐주었고 사라는 제가 어려워하던 인터넷 납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지수는 종이에 저와 함께 손을 잡고 걷는 그림을 그려서 한쪽 구석에 햇살 가득한 태양까지 그려넣고는 그걸 제 문에 붙여놓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라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 가족은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솔직히 그전엔 버티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덕분에 많이 달라졌어요. 한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되찾았거든요.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말이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죠. 제가 정말 원했던 건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제가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댓글에서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이랑 사느냐, 혼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건강을 유지하면서 서로 돕는 관계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제가 직접 겪고 깨달은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저는 제 이야기가 모두에게 정답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각자의 형편은 다르니까요. 어떤 분은 저보다 몸이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진심으로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완전한 독립과 완전한 의존 사이에 반드시 중간 지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주도권을 놓을 필요는 없고 기여를 한다고 해서 자신을 다 소모시켜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공동체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저는 매달 400만 원씩 간병비를 쓰면서도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0만 원으로 살아가면서도 수년 만에 가장 따뜻한 연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돈은 서비스를 살 수 있어도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관계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저를 도와주는 이유는 제가 돈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녀를 도와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셋째 나이 들었다고 해서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동안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늙었고 예전처럼 빠르지도 못한데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6살 아이의 손을 잡고 귀가시킬 수 있고 누군가 마음이 힘들 때 조용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나이는 사람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는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넷째 늙는다는 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단지 인생이 달라지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라 가족을 도우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삶은 끝난 게 아니구나. 단지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저는 더 이상 조직에서 승진을 꿈꾸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을 제가 쥐고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2번 사라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지수는 여전히 저에게 그림을 그려 문에 붙여줍니다. 이제는 주변 이웃 중 도움 필요한 분들을 챙기기도 합니다. 이건 무슨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냥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끼리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늦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정말 아프면 어떡하나요? 맞는 질문입니다. 언젠가 저 역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기존의 선택지를 고민하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더라도 저는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겁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틀에 억지로 맞추지 않고 내 상황에 진짜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갈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혼자 살기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선택지만이 답이라고 단정짓지 마세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아직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누군가에게 필요한 무언가는 남아있을까? 아이들과 잘 지내는 분일 수도 있고 숫자나 살림에 능숙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줄 줄 아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시청자가 댓글로 남긴 말이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나머지가 가능해지거든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몸을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그 모든 삶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건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위에 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연결된 삶,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저는 올해 75입니다. 지금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감당이 안 되는 날이 올까봐 두려워하며 기다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이 짜놓은 방식이 아니라 제 방식대로 제 속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혹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는지도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어떤 어르신도 75세가 되는 순간 몸에서 벌어지는 이 충격적인 변화를 쉽게 믿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고통이나 경고, 뚜렷한 증상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리 없이 다가오는 유령처럼 조용하고 보이지 않으며 그러나 분명히 현실이 됩니다. 지난 10년간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전 세계 노화 연구자들조차 이제는 그 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75세를 넘는 순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동일한 5가지 생물학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평생 운동선수처럼 살았든 수도승처럼 식사하고 명상을 했든 설탕과 스트레스를 피하며 온갖 건강 보조제를 챙겨 먹었든 혹은 나이에 비해 젊다는 말을 들어왔든 이런 노력들이 이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이 5가지 변화는 수십 년 전부터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스위치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존재조차 몰랐던 그 스위치들이 어느 순간 결과로 나타나면서 비로소 인지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점은 이 스위치들이 켜질 때조차도 몸이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진행되며 건강의 구조를 서서히 바꿔놓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몸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제야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의사들이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미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기 때문입니다. 가족들도 조기 징후를 거의 알아채지 못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본인도 모든 변화를 단순한 노화로 넘겨짚지만 실제로 이 5가지 변화는 미국, 유럽, 아시아 수천 건의 영상 검사와 의무 기록을 통해 밝혀진 예측 가능한 생물학적 순서를 따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변화는 뇌신경과 전문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증상이 전혀 없는 시점부터 이미 뇌에 손상을 주기 시작하며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위험한 변화로 밝혀졌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5가지 변화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며 특히 1번 변화는 여러분의 몸 전체가 얼마나 빠르게 늙어가는지를 좌우하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자료는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의 나이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업번 변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5세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지금 바로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자리, 수면 구조의 변화. 75세가 되는 순간 우리 뇌는 수면에 대한 설계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잠이 줄거나 일찍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수면의 구조 자체가 근본부터 재편되는 것입니다. 서울수면의학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75세 이후 우리 뇌는 깊은 수면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무려 70%나 잃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몸의 세포를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기억을 정리하는 그 귀중한 시간. 깊은 수면 단계가 이젠 매일 밤 보장되지 않는 사치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뇌에서 생성되는 멜라토닌이 매년 약 15%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떠진 채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것이지요. 흥미로운 점은 생체 리듬의 시계가 2-3시간가량 앞으로 당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저녁을 먹는 것이 당연해지고 모두가 넷플릭스를 켜는 저녁 9시에는 이미 졸음이 밀려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고령수면주기 전진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광민감성과 호르몬 분비의 변화로 인해 뇌 속의 시상하부 교차상핵, 즉 우리 몸의 메인 시계가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의 가장 큰 문제는 수면이 지나치게 조각조각 나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15, 20회 깨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그중 몇 번만 기억에 남을 뿐이죠. 이런 변화에 저항하는 대신 몸의 리듬을 받아들이고 조율하는 쪽이 훨씬 현명합니다. 예컨대 피곤할 땐 저녁 7시라도 주저없이 눕는 것이 오히려 수면의 질을 높이고 새벽에 일찍 깼을 땐 억지로 누워있기보다 독서나 스트레칭 같은 조용한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면 환경 자체를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방 온도는 섭씨가 가장 적절하며 이는 노화로 인해 천 조절 능력이 약해지는 것을 감안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는 빛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후 30분 이내 햇빛을 쬐는 것은 새로운 생체 시계를 고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오후 6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강한 빛을 피하는 것이 멜라토닌 분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분할 수면 패턴으로 안정적인 수면을 찾곤 합니다. 이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일반적이었던 방식으로 4시간 자고 1시간 깬 뒤 다시 3시간 정도 자는 리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8시간 연속 수면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수면 방식에 억지로 맞추려 하면 오히려 수면이 더 불규칙해지고 만성불면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실제로 75세 이상 인구의 60%가 만성적인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잠은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한 만큼 우리의 생활 방식도 그에 맞춰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변화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생활을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잠은 다시 우리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변화에 적응하려 애쓰고 계신다면 잠시 후 소개될 천조절 능력의 붕괴에 대해서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몸속 온도계의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번째 자리, 천조절 능력 붕괴. 75세가 되면 우리 몸의 내부 온도 조절 장치는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더위와 추위 모두에 취약해지는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천을 감지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뇌의 시상하부는 75세 이후 열감지 신경세포의 약 2%를 잃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은 더 이상 주변 온도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남들은 시원하거나 따뜻하다고 느끼는 날씨에서도 혼자만 얼어붙거나 이유 없이 탈진하고 어지러워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천을 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땀샘의 수화 기능도 최대 40%까지 줄어들면서 한번 열이 올라가면 식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75세 이상 어르신의 온열 질환 입원율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건복지부 통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동시에 혈관은 온도 변화에 맞춰 수축하거나 확장하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이 과정은 혈관 운동 적응이라 불리는데 이 기능이 저하되면 손발에 피를 보내거나 중심천을 조절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피부 아래의 피하지방층 역시 약 30% 가까이 얇아지기 때문에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자주 들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기초 대사율도 약 20% 정도 떨어져 몸이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약해집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몸이 온도 이상을 경고하는 능력조차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추울 때도 제대로 떨지 못하는 현상을 겪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 보내야 할 두 가지 핵심 경고 신호를 더 이상 보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려면 생활 공간의 온도를 연중 20도에서 23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다소 따뜻하게, 여름철에는 다소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온도 범위가 현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매우 좁은 안전 구간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뀔 수 있는 온도 감각에 대비해 겹겹이 옷을 입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혈압 변화, 약물 복용 활동량 등에 따라 느끼는 온도는 자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매 시간마다 물 마시는 알람을 설정하고 하루 최소 1.4리터 이상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는 수분이 천 조절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방에 온도계를 설치해 내 감각이 아닌 숫자에 의존해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자동으로 온도를 조정해주는 스마트 온도 조절기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운동은 천 조절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외부 기온이 섭씨 4도 이하이거나 24도 이상일 경우에는 실외 활동은 피하고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천 변화에 여유가 없는 이 시기에는 온도가 일정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집 전체의 온도는 조금 달라도 침실만큼은 완벽하게 조절된 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외출할 때는 반드시 여벌옷과 물을 함께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첫 노출 실수로도 회복이 어려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까다롭고 위험한 천 변화조차도 지금부터 다가올 소화기관의 변화에 비하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 몸의 소화 속도가 어떻게 느려지고 그에 맞춰 식사 방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변화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 매일 올라오는 음식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자리, 소화기관의 전신적 둔화. 75세가 되는 순간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본격적인 느림 모드에 진입합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노년성 식도와 노년성 장운동 저하라고 부르지만 쉽게 말해 입에서 항문까지 모든 소화기관이 영구적으로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입과 위를 연결하는 식도는 원래 음식물이 자동으로 내려가게 돕는 근육 협응이 절반 가까이 사라지며 이제는 음식을 넘길 때도 스스로 힘을 주어 삼켜야 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음식을 삼킬 때 목에 걸리는 듯한 불편감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식도 근육이 순서를 잇고 제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침 분비량도 40% 이상 줄어들어 음식물이 입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소화의 첫 단계부터 어려움이 생깁니다. 침 속에는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분해하는 중요한 소화 효소들이 들어있는데 이 역할이 약해지니 첫 한 입부터 소화가 더디게 시작되는 겁니다. 위는 75세 이후 위산의 분비량이 3% 이상 줄어듭니다. 평소 속쓰림이 잦은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은 이 위산이 단백질을 분해하고 비타민 B12와 철분 칼슘을 흡수하게 하며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해로운 균을 죽이는 역할까지 담당함으로 줄어드는 것은 여러 건강 문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변화는 소장, 특히 영양분을 흡수하는 육모에서 일어납니다. 이 작은 돌기들이 25% 가까이 짧아지면서 음식이 아무리 좋고 영양이 풍부해도 우리 몸이 흡수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노인은 일정 수준의 영양 흡수 장애를 겪게 되며 이는 체력 저하, 피부 건조, 면역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췌장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만드는 기관인데 이 효소 분비량이 40%까지 떨어지면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도 갑자기 더부룩하고 속이 불편한 원인이 됩니다. 대장은 특히 더 민감합니다. 음식이 장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30-40시간이던 것이 100시간을 넘는 경우도 흔하며 이로 인해 고령자의 60%가 만성변비를 겪습니다. 간은 매우 강인한 장기이지만 이 시기에는 그 크기와 혈류량이 약 30% 줄어들어 약물 대사나 영양소 처리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종종 노인에게만 복용량을 줄인 약을 처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느려진 소화 속도에 몸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루 3끼보다는 3-4시간 간격의 소식 습관이 더 효과적입니다. 한 끼에 400, 500칼로리를 넘지 않게 유지하면 약해진 효소 분비에도 무리가 덜 가고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입에 30번 이상 꼭꼭 씹는 습관이 이제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생리학적 필수로 바뀝니다. 침 분비가 줄고 위산도 부족하니 기계적 분쇄 과정인 씹기가 더욱 중요해진 것이지요. 여기에 췌장이 만들지 못하는 효소는 식사 전에 소화 효소 보충제를 복용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으며 특히 식사 15분 전 복용 시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제는 발효식품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김치, 요구르트, 유산균 음료 등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장은 유익균이 정착하기에 너무 적대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입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식이섬유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 운동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많이 먹으면 느려진 장이 소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막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귀리 바나나, 고구마처럼 부드러운 수용성 섬유부터 천천히 늘려가며 생야채와 같은 난소화 식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처럼 소화기관이 눈에 띄지 않게 둔화되는 동안 또 다른 훨씬 더 위험한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이 어떻게 3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무너지는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변화는 한 번의 실수로 삶의 독립성을 잃을 수도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번째 자리, 균형 감각의 비가역적 붕괴. 75세가 되는 순간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변화를 3가지 균형 시스템이 동시에 무너지는 3중 위협이라 부르는데 이 변화는 낙상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거의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바꾸는 요인이 됩니다. 먼저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 작은 칼슘 결정과 액체가 들어있는 방어리관은 머리의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감각세포의 40% 가까이가 75세 이후 사라지면서 뇌로 전달되는 신호가 흐리거나 지연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파악하는 능력이 점점 흔들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근육과 관절에 분포한 고유감각 수용기들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팔이나 다리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데 이 수용기의 민감도 역시 최대 50%까지 떨어지며 수십 년 동안 익숙하게 다녔던 계단이나 복도에서도 발을 헛디디거나 거리를 잘못 계산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시력도 한몫을 합니다. 대조 감지 능력은 60% 깊이, 감지 능력은 40% 약화되면서 특히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 경계선이나 물체를 인식하고 피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이 모든 신호가 모여 통합되는 뇌의 중심 처리 속도에서 발생합니다. 균형 정보가 뇌에 도착하더라도 그 정보를 분석하고 반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0%까지 느려지면서 몸이 위험을 인지해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원래 발목의 작은 근육들을 이용해 균형을 잡는 발목 전략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75세 이후 발목 주변 근육은 40% 이상 약해지고 유연성도 50% 이상 줄어들어 이 첫 번째 방어선이 사실상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몸은 덜 정교하고 더 불안정한 고관절 중심의 균형 전략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낙상의 위험을 높이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문제는 심리적인 영향까지 겹친다는 점입니다. 75세 이후에는 넘어질까봐 두려운 마음 자체가 낙상 위험을 30%나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안은 근육을 경직시키고 본래 유연하고 자동으로 움직여야 할 균형 반응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립성 저혈압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럽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현상, 이 전체 고령자의 약 3%에서 나타나 자세를 바꿀 때마다 극단적인 낙상 위험이 함께 찾아옵니다. 이런 복합적인 붕괴를 막기 위해선 균형 훈련을 매일 양치하는 것처럼 일상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발로 서서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 귀의 전정기관이 자극되고 눈을 감고 서 있으면 고유감각 수용기가 훈련됩니다. 앞을 보며 손을 뻗는 동작은 시각과 공간인지를 훈련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훈련, 예를 들어 균형 동작을 하면서 숫자를 거꾸로 세거나 동물 이름을 말하는 방식은 실제 생활 속 생각하면서 움직이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최근에는 태극권이 가장 효과적인 고령자 균형 훈련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천히 무게중심을 옮기고 의식적으로 움직이며 또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점이 낙상 위험을 40%까지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연구들은 말합니다. 집 안 환경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거실 카펫을 제거하고 욕실뿐 아니라 복도에도 손잡이를 설치하며 계단과 방 사이 조명은 반드시 밝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는 공간마다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균형에 맞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신발 전략도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신발은 패션이 아니라 의료 보조 기구입니다. 미끄럼 방지 밑창 2cm 이하의 낮은 굽, 그리고 발에 꼭 맞는 고정력 있는 착용감이 필수이며 많은 족부 전문의는 실내에서도 지지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라고 권장합니다. 하루 일과 중에서도 균형이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몸이 충분히 풀린 뒤부터 오후 피로가 오기 전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 중요한 활동을 집중시키는 것이 넘어짐을 방지하는 실질적인 전략이 됩니다. 이처럼 75세 이후에 균형 감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 전체 시스템이 다중으로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낙상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든 변화를 결정짓는 몸속 근육의 폭발적인 손실과 그 대응법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삶의 독립성을 지키는 다음 방법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 근육량의 파괴적 붕괴, 근감소증의 급격한 발현 상태.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변화 위에 놓인 마지막 결정타. 바로 1번, 근육량의 폭발적인 붕괴입니다. 75세가 되는 순간 우리 몸은 스스로 근감소증 과부하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생물학적 자기파괴 시퀀스라고 부르는데 매년 3.5%씩 근육이 사라지는 현상이 시작되며 80세가 되면 남아있던 근육 중 최대 4분의 1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체형이 왜소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계단을 오를 수 있는지, 혼자 살아갈 수 있는지, 삶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울노화연구소의 김세진 박사팀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75세 이후 충분히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어도 몸은 스스로 근육을 연료처럼 태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는 동화 저항성이라는 현상 때문인데, 쉽게 말해 단백질이나 운동 자극에 근육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근육 회복과 재생을 담당하는 위성세포는 이 시점 이후 70% 가까이 줄어들며 작은 일상 활동으로 근육이 손상되어도 재건이 되지 않아 조금씩 영구적인 손실이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강한 힘을 내거나 빠르게 반응할 때 사용하는 E형 근섬유는 1형보다 2배 속도로 사라지며, 이로 인해 유리병 뚜껑을 열거나 낮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마저 힘겨워집니다. 근육 움직임을 관장하는 신경근육 연결망인 운동단위도 빠르게 소실되며 한 개가 죽을 때마다 수십 개의 근섬유가 영원히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새로 생성되는 연결망은 거의 없기 때문에 회복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호르몬 대재앙입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성장 호르몬은 80% 이상 감소합니다. 근육 성장에 꼭 필요한 IGF-1 호르몬도 현저히 떨어져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은 성장하라는 신호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염증 지표인 인터루킨6와 TNF 수치는 300% 이상 상승하면서 근육은 생성보다 파괴가 더 빠르게 일어나는 지속적 분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근육세포 내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미토콘드리아는 개수는 50%, 효율은 30% 이상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근육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65%나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움직임에도 극심한 피로가 몰려오는 겁니다. 단백질을 이용해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합성 과정도 최대 60%까지 둔화되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을 먹어야 같은 수준의 근육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75세 이후에는 체중 1kg당 하루 1.5k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하며, 이는 일반 성인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단 10일 동안의 침대 생활만으로도 정상적인 2년치 근육 손실이 발생하며, 이 손실은 다시 되돌리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위기를 막기 위한 핵심은 단백질 섭취의 타이밍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 끼니마다 2BU30개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며, 하루에 나눠 먹는 방식이 저녁 한 끼에 몰아먹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단백질 중에서도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핵심입니다. 계란, 닭가슴살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으며 식사마다 3지 이상 섭취해야 동화저항성을 뚫고 근육 성장 신호가 전달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75세 이상 인구의 75%가 결핍 상태인데, 이 결핍은 근육 약화를 심화시키고 근감소증을 가속화합니다. 비타민 D 보충을 통해 근기능이 최대 20%까지 개선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운동 역시 식이와 회복이 핵심입니다. 아침 시간은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높고 동화저항성이 가장 낮은 시간이므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운동 후 회복 시간은 젊은이보다 길어야 하며, 동일 부위는 최소 72시간 이상 쉬게 해야 위성세포와 단백질 합성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즉, 근육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는 운동선수처럼 먹고 쉬고 움직여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단백질 섭취, 잠자기 전 간단한 단백질 간식 낮 동안 4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만들지 않는 식사 습관이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건 게으르거나 나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두 겪는 생물학적 프로그램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준비하면 두려움이 아닌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야말로 앞으로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나는 뇌외과 의사로서 인간의 뇌를 수술해 온 세월이 40년이 넘었고 이제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여든이 되는 순간 몸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설계하기 시작한다. 마치 뇌 깊숙한 곳에서 보이지 않던 스위치 하나가 켜지듯 신체 전체가 전혀 새로운 생물학적 규칙을 따르기 시작한다. 그 규칙은 그동안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심지어 당신의 주치의조차 말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드문 예외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나타나는 보편적인 변화다. 서울노년의학회 최신 자료에 따르면 80살을 넘기면 모든 사람의 몸은 5가지의 되돌릴 수 없는 경계를 넘게 됩니다. 마라톤을 꾸준히 뛰어온 분이든 평생 채식을 고집해온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근육도 혀끝의 미각도 피부도 뇌도 심지어 잠의 리듬마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몸이 서서히 무너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략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능보다는 생존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방향으로요.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잘 모릅니다. 노화란 단순한 쇠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 하나하나가 조용히 구조를 다시 짜는 과정입니다. 팔다리 장기들이 지금껏 80년 넘게 이어져 온 생존 코드를 전면적으로 다시 쓰는 중인 것입니다. 어떤 변화는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떤 변화는 오히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태, 즉 허약함, 쉽게 지침, 그리고 자주 잊어버림을 더 빠르게 불러옵니다. 여든이 되면 5번째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혀에서부터입니다. 미각이 줄어들고 음식이 더 이상 음식처럼 느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든 이후의 세상은 단순히 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느껴지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맛이 변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조용히 변하는 것이 바로 미각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이것이 단순한 입맛의 변화나 식욕 저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뇌가 맛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다시 쓰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든이 되면 평균적으로 미각 수용체의 약 70%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때 아침 커피의 쌉싸름함을 즐기고 잘 익은 과일의 단맛을 또렷하게 느끼게 해주던 그 미세한 감각기관들은 점점 납작해지고 기능을 멈춥니다. 미각 수용체는 원래 열흘 정도의 짧은 수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 태어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이상 그것을 충분히 재생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식사는 점점 재미를 잃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각은 즐거움을 위한 감각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을 감지하는 방어 장치이기도 합니다. 상한 음식은 독성 물질, 지나치게 강한 염분을 구분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같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소금과 설탕을 찾게 되고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2021년 하버드 보건보고서에 따르면 미각 민감도가 절반 이상 감소한 고령자는 5년 이내에 고혈압이나 당뇨를 겪을 확률이 40%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는 나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조미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든 이후에는 침 분비량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침은 맛 성분을 미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인데 이것이 줄어들면 아무리 정성 들인 음식도 마치 씹은 종이처럼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다며 식사에 흥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문제입니다. 혀와 신경 침샘이 함께 늙어가며 과학자들이 미각 피로라고 부르는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한때 요리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던 82살의 은퇴 요리사 김화자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만든 음식의 맛도 잘 모르겠어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분은 5가지 기본 맛 중 2가지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음식에 소금을 더 넣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혈압은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요리에 대한 기쁨은 서서히 좌절로 바뀌었고 접시에 담긴 음식은 예전의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맛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후각 역시 70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80을 넘기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80 이상 성인의 절반 가까이가 부분적이거나 거의 완전한 후각 상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밋밋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냄새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가스 냄새 연기 상한 음식의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식욕까지 줄어들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영양 부족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맛이 사라진다고 해서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한 끼를 놓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살아가기 위해 의지하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4번째 변화입니다. 이번에는 혀보다 더 깊은 곳, 전혀 다른 차원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4번째 변화입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입맛이나 감각을 넘어 피부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후 변화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80세를 넘기면 피부는 단순히 얇아지고 주름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을 잊기 시작합니다. 이 기억 상실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변화입니다. 최근 서울의 노화연구소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피부세포는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억 자체를 잃어간다고 밝혀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이면 아물던 작은 배인 상처 하나가 몇 주, 길게는 한 달 이상 낫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느려진 게 아니라 헷갈리는 것입니다. 젊을 땐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섬유화세포가 상처 부위로 즉시 달려가 유전자 지도를 따라 조직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80세를 넘긴 이후엔 그 지도 자체가 흐릿해집니다. 세포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대응도 늦고 약해지거나 아예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 갑자기 멍이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신체 시스템의 혼란입니다. 게다가 80세 이후에는 피부 두께가 평균 20% 가까이 얇아지기 때문에 작은 상처도 깊이 파고들어 감염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소와 영양을 피부에 전달하던 모세혈관들도 점점 딱딱해지면서 순환이 둔해지고 면역 반응도 줄어들며 피부를 지탱하던 콜라겐 단백질의 생성도 거의 멈추다시피 합니다. 국내 피부과학회에 따르면 25세부터 80세까지 콜라겐 생성량은 무려 75%나 감소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살짝 부딪힌 것만으로도 자주 보라색 멍이 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김화자 어르신은 83세셨습니다. 어느 날 손가락에 생긴 작은 종이 베인 상처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안 아물어요. 하루 3번씩 소독도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
당뇨도 없고 감염도 없었습니다. 단지 세포 반응이 너무 느렸던 겁니다.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방법을 잊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억 상실에는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후성 유전학적 변화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교과서처럼 정확히 행동하던 피부세포들이 이제는 지시를 잃고 스스로 추측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세포는 너무 적게 복구하고 어떤 세포는 과도하게 반응해 흉터를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알아서 조화를 이루며 회복되던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마른 피부를 긁은 것만으로도 피부가 찢어지거나 감염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게다가 면역세포들도 약해져 있어 세균이 먼저 자리를 잡기 더 쉬워집니다. 실제로 80세 이상 어르신의 피부 감염은 중년층보다 평균 3배 이상 오래 지속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국내외 여러 병원에서는 저출력 레이저 치료, 콜라겐, 펩타이드 비타민C 보충 수분 섭취, 햇볕 노출을 활용한 치유 촉진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일부 결과에서는 상처 회복 속도가 50%까지 향상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피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기억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당신의 손길이 더 필요해요. 이제 세 번째 변화로 넘어갑니다. 이 변화는 눈에 보이는 피부나 근육이 아닌 아주 깊은 곳, 바로 뇌와 혈액 속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80세가 넘으면서 새벽 3시에 이유 없이 눈이 떠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이유가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80세를 기점으로 뇌내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시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뇌 안의 백질, 즉 생각과 기억 움직임을 연결해주던 고속도로가 약 20% 가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뇌는 무너지는 회로를 우회하기 위해 새로운 신호 경로를 만들기 시작하죠. 이를 과학자들은 재배선이라고 부릅니다. 서울대 뇌인지연구센터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이 현상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손상을 보완하기 위한 뇌의 자구책입니다. 효율을 잃은 뉴런의 역할을 주변의 건강한 뉴런이 대신 맡으며 임시로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여전히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마치 도로 공사 중인 복잡한 시내를 지나가는 것처럼 목적지엔 도착하더라도 시간이 더 걸리고 가끔은 왜 거기로 가는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들어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거나 방에 들어가서 왜 왔는지 잊었다고 하십니다. 치매가 아닙니다. 이건 뇌가 길을 새로 짜고 있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회로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무작위가 아니라 아주 전략적입니다. 뇌는 이제 감정을 기술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82세에는 점심에 뭘 먹었는지는 잊어도 70년 전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 냄새는 또렷이 기억나는 것이죠. 감정 중심의 변연계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반면 논리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은 서서히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84세에 은퇴한 전자기술자 박상우 어르신이셨는데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전기밥솥 고치는 건 못하지만 우리 아내 처음 만난 날은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그분의 뇌는 고장이 난 게 아니라 계산보다 연결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에는
또 다른 그림자도 있습니다. 회로를 다시 짜는 과정에서 잘못된 연결이 생기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나 균형 감각이 흐려지고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 신경과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80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분의 1이 이런 가벼운 인지 변동을 겪는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정신이 또렷한데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멍해지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영구적인 손상이 아니라 뇌 회로가 과부하 상태에서 잠시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단어가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거나 이야기 도중 맥락을 놓치거나 날짜를 깜빡했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퇴화가 아니라 적응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생각 하나, 사소한 도전 하나, 누군가와의 대화 한마디가 그 새로운 경로를 더 환하게 밝혀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변화입니다. 이번 변화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근육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80세를 넘어서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위협적인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단단했던 근육이 조금씩 아주 조용히 자기 자신을 소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현상을 근감소증, 즉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노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진행됩니다. 힘은 점점 약해지고 유연함은 굳어지고 스스로 하던 일들이 하나씩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2023년 대한노인근감소증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45% 이상이 중등도 이상의 근감소증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그런 상태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근육량은 평균 1%씩 줄고 근력은 2%에서 3%까지 감소합니다. 문제는 잘 먹고 꾸준히 걷고 활동하는 분들조차 이 감소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근육을 부수고 다시 만드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 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파괴는 계속되지만 재생은 점점 느려지고 결국 몸은 스스로의 근육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근육 조직을 분해하여 뇌와 심장을 지탱하는 연료로 전환합니다. 겉보기에는 팔이 가늘어지고 다리가 얇아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존을 위한 내부 소모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즘은 중심이 잘 안 잡혀요.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뇌는 여전히 근육에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그 신호를 받아줄 근육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근감소증을 가진 노인의 경우 낙상이나 골절을 겪을 확률이 5배 이상 높아지고 다리 근육이 10% 이상 줄어든 사람은 3년 내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밝혀졌습니다. 저는 정동수 어르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83세에 은퇴한 농부셨던 그는 예전엔 볏짚 뭉치를 가볍게 들어 올릴 정도로 튼튼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속이 빈 느낌이에요. 그의 근육은 약해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분해되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드렸습니다. 그건 마치 추위를 견디기 위해 집안 가구를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진짜로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연료로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근감소증이 단지 움직임만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은 단백질의 저장소이자
면역세포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약해지고 병도 잘 낫지 않고 기운이 없고 우울한 느낌도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근육과 생명력 사이의 연결고리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근육이 약할수록 생존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를 막을 수는 없어도 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걸을 때마다, 스트레칭을 할 때마다, 단백질을 한 숟갈 더 먹을 때마다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이 힘은 여전히 필요하니까요. 이제 마지막 5번째 변화로 넘어갑니다. 이 변화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근육의 소모나 뇌의 재배선보다도 더 깊은 곳, 우리가 잠든 사이에 조용히 벌어지는 변화입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 3시에 이유 없이 잠에서 깨는 경험을 하십니다. 혹은 아침 식사 후 갑자기 졸리거나 해가 지기도 전에 극심한 피로를 느끼기도 하죠. 이는 단순한 불면증이 아닙니다. 뇌 속에서 작동하던 수면 시계, 즉 생체 리듬 자체가 뒤집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밤에는 깊이 잠들고 아침에는 개운하게 깨어나게 해주던 이 시계가 80세를 넘기면서 점점 제 기능을 잃어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80세 이후 뇌 속 시계 역할을 하던 식욕차 상핵이라는 부분의 활동성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시계는 눈으로 들어온 빛을 감지해 우리 몸의 멜라토닌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을 언제 분비할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눈이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도 떨어지고 뇌의 반응도 흐릿해지면서 그 신호 자체가 희미해집니다. 몸은 여전히 자고 싶고 깨어나고 싶어 하지만 언제 해야 할지를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과학적으로는 수면주기 전진 증후군이라 불리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저녁이면 금세 졸리고 새벽에 일찍 깨어나며 낮에는 졸음을 참지 못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시간의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80세 이상 인구의 약 60%에게 영향을 주며 단지 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체 리듬이 무너지면 천조절, 호르몬 분비, 소화 기능까지 전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가는 식사 타이밍과 어긋난 시간에 대사를 시작하고 심박수는 예측할 수 없이 변하며 면역 시스템도 방향을 잃게 됩니다. 대한노년학회지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리듬이 불안정한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심혈관 질환이나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할 확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한 이정희 어르신도 그런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82세셨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깨어 있을 땐 세상이 자고 있고 내가 자고 싶을 땐 모두 아침밥을 먹고 있어요. 혈액검사나 신체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어르신의 수면 시계는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던 겁니다. 이후 저조도 광선요법을 병행하며 아침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고 저녁에는 조도를 낮춘 조명을 유지하도록 했고 일정한 식사 시간을 꾸준히 지키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몇 주 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다시 자기 시계를 찾은 것 같아요. 그 눈엔 안도와 눈물이 함께 맺혀 있었습니다. 80세 이후의 수면은 단지 피곤함을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시간입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뇌가 스스로를 청소합니다. 뇌 속에 독소와 노폐물을 씻어내는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잠이 얕아지거나 자주 깨게 되면 이 청소 기능이 멈춰버립니다. 그 결과 뇌에 쌓인 찌꺼기들이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충분히 쬐고 저녁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며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다시 리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보조제나 가벼운 실내 운동 의자에 앉은 채 하는 스트레칭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혹시 밤중에 자주 깨어나거나 낮에 이유 없이 졸리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은 몸이 망가진 게 아니라 시간을 다시 맞추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80세 이후 수면조차도 더 이상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몸과 삶이 함께 시간이라는 개념과 다시 협상하는 시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80세를 넘기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5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몸의 리듬이 달라지고 감각이 희미해지며 근육은 줄어들고 뇌는 조용히 새로운 회로를 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변화들이 당신이 망가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계속해서 적응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80이라는 나이는 멈춤이 아니라 다시 살아내는 법을 익히는 시기입니다. 최근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80세 이후에도 우리는 근력을 되찾을 수 있고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으며 몸속 시계를 다시 조율할 수 있다고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시간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궁금한 마음을 놓지 않고 잘 먹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몸은 그 신호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천천히라도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변화 중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희 팀은 모든 사연을 직접 읽고 가능한 한 정성껏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시선을 바꿔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모님이나 친구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이 채널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노화를 의학적으로 풀어주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니 구독해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다는 건 결코 이야기의 끝이 아니니까요. 그건 단지 당신의 몸이 삶의 다음 장을 펼치는 순간일 뿐입니다. 힘과 지혜 그리고 적응의 이야기가 이제 막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언제나 소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